유통 상권 분석론 6차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포 구성이에요. 점포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점포를 실질적으로 만드는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점포를 만드는가, 실질적으로 점포를 어떻게 구성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특정한 사례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하면서 좀 그때그때 슈퍼마켓 사례를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점포 구성을 하는 건, 점포라고 하는 거는 편의점이든 빵집이든 커피숍이든 이 점포가 있어요. 커피숍 점포. 이 점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소가, 점포가 운영되는 요소가 먼저 매장이라는 실체. 요즘은 매장은 비대면 매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점포는 매장이라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매장에 무엇을 파느냐 하는 상품이 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있다. 그래서 점포는 3요소라고 해요. 점포의 기본 3요소가 뭐냐? 3요소라고 그래. 점포를 구성하는 3요소를 매장이라고 해요. 매장 첫 번째. 그다음에 상품, 판매원. 그래서 어디에다 점포를 구성할 거냐? 어디에다 매장을 오픈할 거냐? 상품을 어떻게 갖출 거냐? 누가 팔 거냐?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는 게 이제 점포를 구성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잘 갖춰 있으면 좋은 점포가 되는 거야. 아주 좋은 매장. 점포는 빛깔나게 좋아. 점포 새 건물이야. 근데 상품은 소싱을 잘못해가지고 상품은 나쁜 거 팔고 있어. 유통기간 막 지나간 거 팔고 있어. 그 다음에 좋은 상품 아니야. 이런 거 팔고 있어. 매장하고 상품은 좋은데 판매 사원이 되게 불친절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옛날에는 친절하는 것은 고객을 유입 요소로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조금 불친절하다고 그 점포 안 가는 거는 아닌 점도 많아. 불친절해도 매장과 상품이 뛰어나면 그 점포 가는 거야. 그 판매사원 고발해가지고 고객의 소리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판매원 중요는 해. 근데 예전만큼 그런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지긴 해. 근데 누가 뭐래도 서비스 이게 중요하지.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100번 1000번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매출을 다르게 일으킬 수 있지. 그래서 3요소라고 하는 거야. 매장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품을 파느냐, 누가 파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 있으면 돈 버는데, 점포, 돈 버는데 전혀 보장이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잘 갖춰져 있으면 오토로 해가지고 내가 점포 안 가봐도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커피숍에서 알바하는데 사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장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 야, 매출은 되게 좋아요. 우리 점장님이 자랑해요. 그런 매장을 운영하면 된다. 그건 뭐야? 점포 좋고 종업원 훌륭하고 상품 좋고 커피 맛 좋고 그러면 오토 매장으로 내가 가볼 필요가 없다. 임대사업보다 더 좋다. 임대는 수익률이 보통 6%, 5%의 금리보다 조금 높거나 그래. 금리보다 좀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 건물 안 사지. 금리보다 안 높으면 상가 건물 살 필요가 없잖아. 그잖아요? 상가 건물 은행에 예금하면 되잖아. 상가 건물 사면 뭐가 들어가? 소득세 신고해야 돼. 부가세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 그러면 뭐야? 12번 임대료를 받잖아. 임대료가 지금 건물주가 줬는데 12번 받으면 10달치는 임대료인데 2달치는 관리비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5% 상가 수수료가 상가 투자, 건물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 입지 분석해서 건물에 투자했어. 수익률이 6% 나왔어. 그러면 1%나 1.5% 빼야 돼. 그러면 4%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금리가 좋아지고 은행률이 4%다. 그러면 왜 상가를 사나?
은행에 제금하면 되지.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있어. 지금 현재는 월세가 이익률이 3%만 나와. 근데 세월이 흐르면 아파트값 오르듯이 상가 건물이 올라가.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다가 내 건물 올라가면 뭐 돼?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대사업에 하는 거지. 임대사업. 저도 아까 프랜차이즈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임대사업 좋은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매장에 임대 주면 되는 거야. 내 점포, 내 건물에 내가 직접 매장을 만들어서 상품 소싱해서 판매하면 가장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점포 구성은, 그래서 점포는 매장과 후방으로 돼 있다. 이제 매장에 점포가 있어. 매장이 있어, 점포가. 그럼 매장에 있으면 점포를 20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 점평이 전부 다 매장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일정에 10대 8, 10대 2, 아니죠. 8대 2, 7대 3, 뭐 이런 구성비로 매장과 후방의 구성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장은 뭐야? 수익을 실현하는 장소. 매장은 수익을 실현하는 장소. 그 다음에 후방은 작업장, 기계실, 창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매장 아니어도 상가 분양할 때도, 어떤 공유 면적 있잖아요. 공유율. 그래서 10평짜리 실질적으로 20평짜리 상가를 분양받으면 실평이 공유 면적 빼고 실평이 12평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0%만 실면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20평짜리 상가를 샀다고 그래서 20평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 공용 면적이 있어서 실제로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건 12평인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매장도 점포가 매장을 20평짜리 매장을 한다면 그 매장이 실제 매장은 얼마고 후방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매장과 후방.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욕심이 있어서 매장은 크게, 후방은 작게 이렇게.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직원 동선은 좁게, 후방은 넓게 이런 정도로 한 플러스 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후방은 넓게, 후방은 넓어야 돼. 그 대신 직원들의 동선, 그런 동선은 좁게, 직원들이 그 들락거리는 동선은 좀 좁게 하고 하더라도 후방은 넓게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점포를 구성하는 기술이 동선을 결정하는 거야. 동선. 그러니까 매장이 있으면 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있다면 이 출입구가 있고 포스가 딱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농산물, 뭐 공산품, 축산물 해가지고 이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동선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점포 동선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빵집도 빵집에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듯이. 그래서 점포의 동선을 결정해. 점포의 동선은 이렇게 주동선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는 거죠. 주동선. 그래서 그 점포가 주동선이 이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앞에 전면부가 있으면 이렇게 동선이 있어서 이리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이제 주동선이 아니에요. 주동선. 점포 입구에서 반대편까지의 동선. 고객이 이렇게 도는 동선이 주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동선은 이제 매장 중앙에서 하는 거. 순환동선은 고객이 도는 동선. 뭐 이런 동선이 주동선, 보조동선, 순환동선, 이런 동선을 잘 결정해야 고객들이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면 1층 갔다가 돌아서 2층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지고 또 돌아서 3층에 이런 게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 한 바퀴 돌으라. 그러면서 그 매장 돌아보고 가라. 이런 측면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선도 폭이 있는 거야. 주동선 폭, 보조동선 폭, 계산대 앞. 그래서 계산대 앞에 면적하고, 폭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동선의 폭, 동선의 큰 점포일 때
작은 점포일 때 점포 규모에 따라서 동선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동선의 폭은 점포 규모에 따라서 비율 하는데 특히 계산대 앞 동선은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선은 원래 기본적으로 1인 동선이라고 하면 임산부가 쇼핑카트 끌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음식점이든, 음식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음식점이든 이런 데는 임산부가 돌아다녔어요. 임산부가 자기 어린애를 끌고 다녀요. 작은 애, 큰 애 데리고 임산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이제 출입구를 잘 설정해야 돼. 출입구. 가게. 뭐 빵집이든 커피숍이든 출입구를 어디다 넣느냐. 출입구를 어떻게 낼 거냐. 이런 것들을 주차장하고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의 출입구. 보행자 우선, 주차장 출입구가 우선해서. 그래서 점포가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 앞에 있고, 이렇게 문 들어오고. 주차장 앞 전면에 있고 문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의 이게 건물 뒤편에 하는 것보다 앞면에 주차장 하는 게 점포도 보이고, 그 주차장이 중요하니까. 아, 주차장이 넓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들 많이 해요. 점포 구성 개념은 고객의 입장에서 쇼핑하기 편리하도록,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바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보기 쉽고 걷기 쉽고 상품을 선택하기 쉬운 점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직기 배열은 일직선으로 배열해야 돼요. 일직선으로. 특히 슈퍼. 그래서 점포 레이아웃은 고객이 만약에 입장을 했어. 고객이 매장에 입장을 했어요. 고객이 입장을 하면은 어떤 통로로 가서 상품 이동하고 상품 앞에 멈추면 동선으로 맞닥뜨리잖아요. 상품 시선하고 상품 구매할 때는 진열장하고 맞닥뜨려요. 그럼 다른 장소는 통로로 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레이아웃을 설계해야 된다. 그런데 레이아웃의 어떤 형태가 있어요. 가장 레이아웃의 기본적인 형태가 그리드형 매장이라고 해요. 사각형으로 전면이 넓고 모든 의류 매장이든 빵집이든 커피숍이든 매장 전면이 넓는 게 좋아. 전면 넓고 직사각형 매장을 그리드형 매장이라고 해요. 그리드형 매장. 그래가지고 계산대나 고정물을 일렬로 배치하는 거야. 이거는 계산대 집기. 그래서 고객 컨트롤도 가능하고 진열 면적이 높고 공간 활용 효율적이. 그래서 직사각형 점포를 많이 선호한다. 커피숍을 하든 빵집을 하든 어떤 자영업 매장은 직사각형 매장을 선호하는데 이거를 그리드형 매장. 그러니까 점포를 상권 분석하고 입지 분석해서 점포를 선택할 때 그 점포가 그리드형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야. 점포는 넓은데 입구는 좁은데 뒤에는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여기가 도로야. 그러면 임대료가 지나치게 싸지 않으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레이아웃 자유형하고 이제 자유형은 말 그대로 어떤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갑형은 조금 이제 보석이라든지 전문점에서 고객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상담 창구 같은 거 만들어주고, 보석상 같은 데의 매장 같은 경우는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MD 조닝이라는 말을 해요. MD 조닝. 그러면 이제 매장을 이렇게 그리드형으로 매장을 했을 때 상품을 놓는데 어디다 상품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비슷한 상품끼리 몰아줘야 되잖아. 레이아웃에서 할 때. 그거를 조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물건을 슈퍼마켓에 여기는 공산품 매장, 여기는 공산품 매장, 여기는 비식품 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지 않는 거. 여기는 뭐 농산 매장. 그 다음에 쇼케이스는 어떤 그 유제품이라든지 음료, 주류 뭐 이렇게 냉동 냉장식품 매장 이런 식으로 어떤 조닝을 설정한다는 게 상품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게 조닝을 설치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닝은 뭐냐면 인접진이라는 비슷한 것끼리 만약에 슈퍼마켓을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 가면
커피 코너가 있으면 커피 옆에 바로 차가 있고, 차 코너 옆에 뭐 설탕이 있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유사한 상품들끼리, 고추장 있으면 된장 있고, 된장 있으면 소스 있고, 그 다음에 라면 있으면 라면 옆에 뭐 냉면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사한 상품끼리 모아놓는다. 그리고 포스 앞에 놓는 상품은 빈도 높은 거, 그런 것들을 놓는다든지, 그 빈도 높은 거에는 주로 면도기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포스에는 뭐 양주 같은 거, 슈퍼마켓 양주 같은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을 놓고 파는 거야. 그런 것들을 구성하듯이 업종에 맞게, 커피숍이면 커피숍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도, 계산대 바로 옆에서 앉을 수 있어서 스시집에서 바로 뷰도 좋은데 스시집에서 바로 앉아서 먹는 스시집 있잖아요. 그런 건데 앉아서 먹는 거는 프리미엄 커피 팔기도 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매장의 조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닝은 상품 진열을 규격화해서 어떻게 매장을 진열을 할 거냐. 그래서 진열된 상품이 잘 정리정돈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연구를 해서 분류별로 잘 상품 진열을 하는 거를 어찌됐든 그 조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열 요령은 사기 쉽고 볼륨감 있고 매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진열을 하는 거야. 근데 진열에 변화를 주는 특수 진열을 또 하게 돼요. 손에 닿기 쉽거나 너무 깊게 진열을 자제하고 입체감 있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보조적인 집기를 사용해서 칫솔 같은 거 후크 같은 걸로 한다든지 좀 전문적이지만 디바이더 같은 걸 사용해서 디바이더를 사용해서 상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더미를 놓아가지고 상품을 훅가시 한다고 그러죠. 훅가시 해가지고 상품 한 5개밖에 없는 거를 한 10개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더미를 놓고 거기에다 상품 넣는 그런 조금 전문적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포를 봤을 때 어떤 상품을 봐야 적정 구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정 구색. 우리 상품에 우리 100평짜리 슈퍼마켓에는 얼마만큼의 상품 가짓수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가. 이런 게 적정 구색을 갖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적정 구색을 갖추는 거에 있어서 SKU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탁 키핑 유니트. 어떤 점포에서 이 아이템은 계속 취급하는 거다. 슈퍼마켓 같으면 우리는 만 가지 아이템은 계속 취급하는 아이템이다. 만 가지 SKU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커피숍 같으면 우리 커피숍은 50품목은 취급한다. 그러면 50품목의 SKU를 취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커피숍에 가면 50가지 메뉴는 그냥 다 있다. 이게 어떤 SKU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튀김집에서는 우리 빵집에서는 몇 가지 아이템을 취급할 건가. 이런 개념이 SKU. 적정한 상품 구색을 갖추는 거잖아. 튀김집이면 꽈배기하고 도너츠하고 딱 2개만 취급해도 되지. 전통시장 사람 많은 데서는 속초 중앙시장 같은 데는 꽈배기집이 줄 서서 팔더라고. 꽈배기 먹으러 속초 중앙시장 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SKU라는 개념이 있다. SKU는 좀 기억 좀 해줘요. 스탁 키핑 유니트. 어떤 특정 점포에서 재고를 꾸준히 유지해 간다. 이런 부분이 SKU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 스탁 키핑 유니트. 최소 상품 분류 단위로서 그 점포에서 이 정도 아이템은 쭉 가지고 간다. 슈퍼마켓 좀 큰 슈퍼는 4만 가지 정도. 백화점은 40만 가지 아이템을 취급한다. 편의점은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작은 점포는 1200개에서 한 2000가지 아이템 취급하는 거야. 그럼 슈퍼마켓은 그래도 좀 4000가지는 좀 대형 점포고, 한 10,000점포, 1개 아이템을, 10,000개 아이템 정도 취급하는 슈퍼마켓도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편의점 하려면
2,000가지 상품을 알면 편의점 오퍼레이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적어도 400개 20% 상품이 80%의 매출을 일으키니까 20%가 매출의 80%를 일으킨다는 법칙 있잖아. 응? 8대 2 법칙. 8대 2 법칙 있잖아. 그런 법칙처럼 2,000가지 중에서 400가지 아이템 정도는 완벽하게 알면 그나마 장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나 먹으시오 해가지고 나 망합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SKU 중요한 거야. 내가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는 아이템 수가 몇 개인가. 이거 중요한 개념이다. SKU. 그래서 적정 구색을 갖추는 거야. 근데 적정 구색은 우리 가게가 몇 가지 아이템을 취급할 건가 이런 거야. 근데 자, 유통업체에서는 MD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영업 담당이. MD는 뭐야? 머천다이저. 상품 구색을 갖춰주는 거. 옛날에는 바이어라고 그랬어. 바이어. 촌스럽게. 그 다음에 영업 담당은 매장에 있는 담당은 영업 담당. 이렇게. 그래서 MD 구색을 갖추는 게 MD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로 바잉을 해주는 사람이야. 영업 담당은 상품을 발주를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MD는 구색을 갖춰서도 사주는데 영업 담당이 발주 안 하면 헛일이야. 꽝 되는 거야. 그러니까 MD가 상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줬는데 영업 담당이 발주 안 하면 그 슈퍼마켓에 상품 안 들어가는 거야. 백화점도 MD와 영업 담당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백화점은 브랜드 단위 영업을 해. 백화점은 브랜드 단위 영업을 하는 거고, 그 아이템 SKU 영업을 하는 거는 슈퍼마트를 하는 거니까 슈퍼마트가 어떻게 보면 영업 담당과 MD 담당이 정확하는 거지.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다. 그런 부분이 두 역할은 나눠져 있는 부분은 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적정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MD가 적정한 상품을 구색하고 영업 담당이 정확하게 발주를 하는 두 사람의 협업에 의해서 적정 구색을 갖춰줄 수 있다. 다점포를 하는 롯데슈퍼나 GS, CU 편의점, 가맹점을 하는 GS나 CU 이런 데는 본사와 가맹점주의 본사의 상품 구색 능력, 점주의 발주 능력, 이거에 의해서 점포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가 결정되듯이 대기업에서 다점포를 하는 데서는 MD 담당자가 무슨 상품을 갖출 것이냐 결제와 영업 담당이 그 점포에서 발주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능력이 화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적정한 상품 구색을 갖추는 좋은 매장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품 구성을 보자고. 상품은 이제 매장의 상품 구성은 상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품은 표준 상품 분류라고 뭐 이렇게 코드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제 걸로 하자고 개인보호가 있어요. 뭐 630-815 누가 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1535518 했어요? 이건 뭐요? 생년월일. 이거는 주소. 1자는 남자, 2자는 여자. 3자는 2000년 이후의 남자, 4자는 2000년 이후의 여자. 그리고 1자는 뭐 0자는 뭐 두 번째 줄에 0자는 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야? 생년월일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여러분이 이런 게 코드가 있듯이 상품에도 코드가 다 있어요. 상품에다. 그래가지고 앞에 4자 880 앞에 3자리 이건 뭐야? 대한민국 상품이구나. 그 다음에 뒤에 4번째 4자리 오뚜기에서 나왔네. CJ에서 나왔네. 이런 것처럼 다 코드를 가지고 부여받아. 상품 코드라고 하는 거야. 그에 대한 얘기를 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얘기를 하자고. 그리고 소비자를 상품을 할 때 여러 가지 분류가 많아요.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아. 근데 관여도에 의해서 코틀란드라는 사람이 상품 분류 방법이 있어요. 상품을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눴어. 이 분류법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거야. 편의품은 뭐야? 아무 탐색 없이 점포 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고르는 상품. 어디?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는 상품, 이런 상품. 구매 빈도는 높고 탐색 별로 안 하는 상품. 선매품은 탐색하기 전에 선호하는 탐색 과정에서 선호하는 것이 결정되는 상품. 비싼 고가의 상품. 전문품은 탐색 전에 내가 뭐 살 건지 결정된 상품. 이거를 전문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취미용품, 악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상품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상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이제 유통업체 상품에 요즘에 이제 뜨니까 PB 상품이라는 것과 제조업체 상품이라는 게 있어. 제조업체, 많은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에서 공급받는 상품을 NB, 내셔널 브랜드 상품. 유통업체 자기가 예주를 주어가지고 만든 상품을 프라이버티 브랜드, PB 상품이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상품이 있는데, 뭐, 이마트에는 뭐, 해피 초이스, 롯데는 초이스 세이브, 세이브 우유 뭐 이런 거 있다고. 홈플러스는 좋은 상품, 뭐 이런 걸로 브랜드를 가져가지고, 신세계의 뭐, 피코크라든지, 뭐, 그 다음에 롯데 뭐, 옛날에 앞선 샤롯데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PB 상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상품을 구성한다. 근데 상품 구성을 어떻게 믹스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상품을 하는데 상품의 깊이와 길이와 폭이라고 그래요. 상품의 길이와 폭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어떤 제품의 폭과 길이, 이건 뭐냐면 어떤 슈퍼마켓에 세제도 취급하고 치약도 취급하고 비누도 취급하고 샴푸도 상품 분류가 이게 제품 믹스의 폭이라고 해요. 양팔 벌려 폭. 그 다음에 길이는 뭐냐. 세제 중에서 슈퍼타이 한 스푼, 사프란 이런. 그래서 어떤 점포가 제품의 폭이 넓다 그런 거는 세제도 취급하고 치약도 취급하고 비누도 취급하고 샴푸도 취급하는데 어떤 점포에는 우리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세제하고 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 치약, 비누, 샴푸만 취급한다. 그러면 어떤 점포는 다 취급하는 폭이 넓다. 이건 세제를 취급하지 않는 폭이 좁다. 그리고 깊이가 취급하는데 치약 중에서 잘 나가는 것만 취급하겠다. 우리는 매장도 좁으니까 두봉 이렇게 잘 나가는 이쪽의 상품만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면 길이가 좁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이게 상식적인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폭이라는 거는 계열수를 말하는 거고 길이라는 건 품목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품 믹스 폭이 넓다는 건 레귤러 커피도 있고 냉동 건조 커피도 있는 거고 깊이가 깊다는 거는 맥스웰 하인도 팔고 뭐 냉동 건조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취급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응? 네, MD가 이제 MD라는 부분이 매입 조건이 있어요. 매입. 상품을 취급하는데 매입 조건이 있다. 매입 조건에 슈퍼마켓이고 편의점이고 백화점이고 백화점은 물건을 사다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야. 백화점은 특정 거래라고 그래요. 이 특정 거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여기 특정 거래가 있긴 있네.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판매를 해요. 근데
직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직매입. 유통업체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거야. 이건 주로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거야. 식품만 그래. 주로 식품. 판매분 매입은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제조업체에 계산해 주는 거야. 이건 일명 날강도 방식이다. 어? 그죠? 협력업체가 상품 갖다 놓으면 팔리고 나면 협력업체에 돈 주는 거야. 근데 말이 이제 날강도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상품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 도입되는 상품. 예전에 반려동물 상품,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반려용품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내가 이 슈퍼마켓에 상품 납품하고 싶으니까 내 상품 갖다 취급하고 팔리는 대로 그냥 돈 주세요. 나 지금 돈 필요 없어요. 내 창고도 부족하는데 네가 내 창고 역할 좀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판매분 매입이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팔리면 돈 주면 되는 거야. 되게 좋은 거야. 노스라도 내 책임 없는 거야. 되게 좋은 거지. 특정 거래는 뭐냐. 의류 같은 형태로 백화점 같은 데도 많이 하는데 위탁 거래야. 판매분 매입이나 똑같은데 일단 그 매입은 잡아주는 거야. 근데 책임은 지지 않는 거지. 하도급 거래는 이제 위탁해가지고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거지. PB 상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매입으로 하면서 하도급 거래 형태로 해서 PB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PB 상품에서 가장 뜨는 데가 어디요?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커클랜드. 여러분 PB 상품의 커클랜드의 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클랜드 상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아요. 어떤 브루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커클랜드 브랜드를 몰랐다. 그러면 꼭 한번 가보세요. 커클랜드 어디가 뭐냐? 코스트코 양재점 가는 거야. 양재점이 세계에서 코스트코 1번 매장 제일 매출 많은 점포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가보고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파는데 제조업체한테 사다가 파는 직매입 방법이 있고 판매분의 방법이 있고 특정 매입 하도급 거래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에 이제 상품 분류하면 슈퍼마켓은 공산품 이렇게 공산품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공산품은 뭐야? 그로서리라고 하는 일반 개념이야. 요즘은 이제 그로서리는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별로 없어졌어요. 롯데의 경쟁력이나 GS의 경쟁력이나 뭐 이마트의 경쟁력이나 스피스피해. 어차피 사다 파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그로서리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로서리 중에서도 HMR적인 일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즉석조리 같은 그런 그로서리 그런 것들을 많이 특화하고 하면서 조금 PB 상품도 그로서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특히 세븐일레븐하고 GS, CU 이거는 GS하고 CU는 17,000 정도 점포가 돼. 근데 세븐은 10,000개 조금 넘고 그러니까 점포 차이가 있어서 GS, CU는 점포가 많으니까 PB가 잘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품의 차별적인 요소가 같은 편의점이라도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또 그 세븐일레븐이 장점도 많아.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GS, CU가 편의점 숫자가 많으니까 그 편의점의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산품이 있고 농산품은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는 선도가 좋은 그다음에 축산물, 일베조 요즘은 이제 HMR 일베조리식품이 막 뜨니까 그게 많이 나가니까 그것들에 특화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품은 보관 기준이 있어요. 냉장식품, 냉동, 상온 보관. 이 보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돼. 엄격하게. 냉장을 냉동 보관해가지고 해동시켜서 팔면은 안 되는 거지. 냉동식품을 해동 후 재냉동되는 사례가 발생돼서도 안 되고 이런 기준 있어요. 이게 다 물류차도 냉장 시설이 갖춰진 차들이 요즘 많아요. 예전에는 막 냉장 시설 막 안 돼가지고 슈퍼마켓 상품 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돼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벌금도 물고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다점포화가 되니까 애주짓잖아. 그러면 냉장차가 아니면 또 냉동차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잖아, 애주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거야.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지. 아웃소싱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웃소싱이 되게 좋은 거야, 아웃소싱이. 한국에서 아웃소싱이 좀 나쁜 형태로도 일부, 좀 변형도 됐는데, 아웃소싱은 뭐야? 주력, 본질적인 것만 내가 직접 하고, 나머지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거는 남에게 다 하도급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MD만, 유통업체 같으면, MD만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물류, 이런 부분 전부 다 아웃소싱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상품이 중점적으로 팔아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리드하는 상품, 이렇게 보면. 또 이익을 많이 갖다는 상품.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점장한테 상품 하나 골라주세요. 그럼 뭐 상품 골라줘? 그 점포? 이익 많이 나는 상품 골라주겠지. 많이 남는 거 골라줘. 그래서 골라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골라야 돼. 골라주세요 하면 점포에 이익 많이 나는 거, 싼 거 골라줄 것 같지? 아니야. 이익 많이 나는 거. 보여주는 상품, 구색 상품 이런 게 있다. 구색으로 같이 하는 상품. 이건 뭐야? 안 나가더라도 결품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매출을 주도하는 거는 중점 상품과 어떤 이익 상품, 이런 상품들을 주로 많이 팔아야 점포가 이익이 많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스 리더 상품. 이게 이제 뭐야? 고객 끄는 상품이야.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EDLP. 이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이마트에서. 이마트. 상품 혁명. 이마트가 상품 혁명이라고 가치 있는 상품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EDLP라고 그래가지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싸게 파는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파는 거. 이건 노스. 그렇게 마진이 많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원가 판매. 이런 거는 말이 원가 판매지 실제로 원가 판매 한다고 해도 물류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 물류 장려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원가, 사원 가격상으로는 원가에 팔지만 물류 장려금 얘기는 나중에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할게요. 물류비를 장려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익을 보전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 주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테마의 상품에서 노스 리더 상품은 어떤 슈퍼마켓이나 또 뭐 이런 데, 또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노스 리더 상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품을 많이 팔면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품. 매출액을 이렇게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EDLP라는 거예요. 근데 점포 컨셉이 EDLP인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개념이지. 예? 매일매일 저가로 판다. 그러면 그거 소문 나가지고 저 집은 싼 집이야. 이렇게 고객들에게 STP 되도록 포지셔닝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포 구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